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예상 밖의 큰 표차로 실패했습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국제 행사에 실패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쉬움과 유감 표명이 아닌 사과를 한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줄어든 대구시 내년 예산안 소식과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의 제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와이드 코너에서는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구 권경숙 의원 제명 소식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할 천영길 뉴스민 기자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예산안 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간간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일단 규모가 많이 줄었죠. 세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대구시 어느 정도인지 천영길 기자, 대구시 세수 부족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구시가 대구시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10조 5,865억 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보다 줄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상북도는 소액 증감했고 이 특광역시 중에서도 울산과 부산과 인천은 증가했고 서울과 광주, 대전은 감소했습니다. 이 대구시의 줄어든 예산 규모를 보면 1,443억 원, 1.34%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얘기 들으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대구시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지방세가 2,940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역시 181억 원 줄었습니다. 이 대구시 의회가 지금 심의에 들어간 상황인데 12일쯤이면 좀 확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대구시가 내년도 어떤 기준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연설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는 살림 살지 마라. 그 원칙은 올해도 굳건히 지킬 겁니다. 네, 더불어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했는데 실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이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방금 홍준표 시장 시정연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빚은 절대 내지 않겠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고 복지 예산은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다, 손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 예산이 사실 다른 어떤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태우 기자, 예. 홍준표 시장 다짐대로 실제로 이런 복지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은 그 복지 예산에 관련된 약속은 지켰습니다. 복지 예산이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내년에 대구시 복지 예산, 주로 이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쓰는데요. 전체 예산이 3조 원 가깝습니다. 올해보다 3,474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율은 13.2%포인트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527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52억 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를 따져보니까 이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 이에 해당되는 예산이 443억 원이었는데 9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숙지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2년에는 무려 752억 원까지 늘어난 예산이었습니다. 또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도 한 4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이 하는 일부 사업의 예산은 늘렸는데 그럼에도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보존해주는 출연금을 20억 원 줄이는 등 큰 몫의 사업을 줄이면서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 분야 예산도 궁금한데요, 청 기자. 네. 우리 지역은 고질적으로 수질 관련 문제가 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다른 환경 분야 변수로는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군의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림 면적이 확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내년도 이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예산을 보면 이 기후환경 정책과의 예산은 701억 원에서 내년도는 5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반면 또 공원조성과는 94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이 대폭 또 줄었고요. 수질 개선과 역시 17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자원순환과는 660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산림녹지과는 340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 대기환경 보호 예산, 이 대기환경 개선 예산, 환경협력 강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단체를 통해서 이뤄지던 환경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공원조성과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우리 대구시가 기존에 산림과 관련해서 장기 조성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매입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군의군이 편입되면서 산림녹지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한 예산은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대구시 관계자는 이 국비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 환경부에서 여러 사업들 가운데 이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경제 분야 예산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경제국 예산 대폭 삭감됐군요. 경제국 예산은 올해 대비 28%포인트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07억 원인데요. 경제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관 부서 예산은 714억 원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41%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정책은 54%포인트 삭감됐습니다. 하나 남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550억 원이 배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대구시는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간접 사업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올해는 100억 원이었는데 내년은 2배인 200억 원으로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과 좀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용노동 정책과 예산 역시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250억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율이 61.5%포인트다 보니까 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에 쓰이는 예산이 이 고용노동 정책과 예산인데 대구시는 예산 감소 배경으로 국비 지원 감소를 꼽고 있는데
뭐 향후 증액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고용 창출과 지원을 담당하는 고용정책과 예산이 삭감된 결과인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또 직업 능력 개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노사 평화의 전당,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등이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교육 예산. 네. 이태우 기자, 교육 분야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그 교육청도 예산 삭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 내년 예산은 4조 원을 살짝 웃돕니다. 4조 850억 원인데요. 삭감 규모가 3천억 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그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에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인데요. 여기서 2천억 원을 끌어다가 본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기금을 썼지만 이 기금도 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짜는 데는 한계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교육청에 주던 전입금도 216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입김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요. 학생들의 교복이나 급식비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쓰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교육청 정책 사업 가운데 올해 대비 10%포인트 이상 예산이 줄어든 사업을 보면요.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보건급식, 학교시설 여건 개선, 교육행정 일반, 그리고 예비비 등입니다. 네, 대구시가 이 예산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뭐 예산 관련되는 일들은 늘 그렇죠. 이 예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바꿔달라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시민단체 일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왜 없애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사업 원래 예산 원래 그대로 원한 대로 예전처럼 돌리는 거 하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다죠, 청 기자? 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청년유니언이 이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400억 원 정도 삭감했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18개 사업은 아예 예산안에서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대구시가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던 이 사업도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청년 활동공간 조성 사업, 이 대구 단기근로 청년 돌봄 사업, 이 청년 인재 유입 정착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시 의회에 따르면 자치경찰부 소속 공무원과 지구대 파출소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복지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 12억 원도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직원이나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치경찰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이 복지 자율 항목, 건강검진 규모도 축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종우 대구시의원이 예결특위에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게 지난 대구 키워문화축제 때 대구시와 경찰 간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이 포인트를 다소 좀 줄이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다듬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시의회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예산이라도 그 좀 필요가 없다라는 예산은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고요. 항목이 없는 예산이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내년 대구시 예산을 보면 빚을 내지 않는 긴축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요즘 불경기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든데요. 대구시가 긴축 재정, 빚을 적게 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을 보태주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대구시 중구의회 소식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이죠.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일었던 권경숙 중구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제명 이유가 뭡니까? 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 약 한 3년 8개월이 되는데요. 권 의원과 그 30대 아들이 각각 그 회사를 차려놓고 대구시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합니다. 약 17번 1,000만 원쯤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구시 중구의회는 권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표결을 했습니다. 그중에 4명이 찬성, 1명이 반대를 해서 권 의원의 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중구의회에서는 그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윤리위에서는 제명이 됐지만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출석 정지 30일로 경감이 된 사례입니다. 네, 바로 이 배태숙 중구의원인데요. 이 당선된 이후에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이 4개월 동안 중구청과 중구의회로부터 약 1,6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로 감사에서 적발이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상건으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 명은 제명이 되고 한 명은 출석 정지로 결정됐는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중구의회 의장은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이 배 의원과 중구청 계약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반면 이 권경숙 의원의 경우에는 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의 실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이 중구 의원 전원 사퇴를 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중구의회가 원래 7명인 상황인데 지금 2명이 제명된 상황입니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이 이 주소지를 중구 밖으로 옮겨서 올해 초에 이미 제명이 됐었었죠. 7명 가운데 5명만 남게 되면 이 중구의회가 앞으로 의안을 결정할 때 과반이 출석하고 찬성하면 되는, 그럼 5명 중에 3명만 출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 모두 사퇴하고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취재하신다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비하인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모시고 가계부채의 심각성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 시 IMF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잘 이렇게 뭐 불안한 얘기는 잘 안 해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IMF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공포가 몇십 배가 될 거라는 얘기는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IMF 때는 IMF 직전까지 굉장히 그 빠른 속도의 어떤 고도 성장 이거를 이제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2%대 전후로 이렇게 저성장 기조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저 성장률 자체가 저성장인데 가계 부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그 사실은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 많은 자금들이 어디를 갈지를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몰렸던 게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IMF보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충격이 뭐 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은 뭐냐면은 당시 IMF는 외환 부분에 집중이 돼 있고 또 2008년에 금융 위기 때는 그 금리나 이제 은행권 중심으로 금융권 중심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실물 경제와 또 이제 외환은 조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와 이 금융 부분이 같이 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발생할 때 특히 이 부분 중에서도 지금 그 가계 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득 3분위, 4분위 뭐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때 아마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추세적으로도 보시기에 상황의 위험한 정도가 추세적으로 점점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가계부채 규모를 가늠해 보려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같이 비교를 해야지 좀 가늠이 쉬울 것 같은데 두 개를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이게 이제 가계부채 우리가 이제 부채 3인방 이렇게 해서 보통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부채가 그 이제 공기업 뭐 정부 자체보다는 뭐 공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기업 중에서는 일반 우리가 산출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까지 모두 합쳤을 때 가계부채 2,000조, 정부부채 2,000조, 기업부채 2,000조. 그래서 총 6,000조의 우리 부채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는 지금 벌써 2,000조가 넘었습니다. 그 지난해 9월 달에 보면은 2,14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9월 달에 기준으로 그렇고요. 10월 달에 다시 6조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GDP 대비해 보면은 지금 100.2%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GDP보다도 많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OECD 국가에서 보면은 그 홍콩, 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중국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가계부채가 좀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들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취약한 측면에 있다. 그 오히려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있던 나라 부채가 많던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추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 중요한 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지금 가계부채라는 이 시한폭탄이 안 터진 게 이상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결국은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작을 하면 연쇄 효과 때문에 마치 폭탄이 폭발하듯이 한꺼번에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얼마나 이게 진짜 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터진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시기에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당장에는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뭐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표시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상수지가요. 이게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불황령 흑자긴 하지만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흑자가 된다는 게 결국은 국내로 이 자금들이 달러나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최근에 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긴축 정책, 뭐 금융 부분에 뭐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올리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대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의 IMF 때와는 달리 충분하다. 좀 줄긴 했지만은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 부채만을 가지고 이 충격이 온다고 우리가 막 대번에 이 과거의 금융위기나 IMF처럼 이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네. 그 부분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상황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문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사실은 주택 부분에서 부동산 부분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담보대출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또 이게 이제 그 담보대출 부담에다가 또 금리도 지금 낮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게 지금 보통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적게는 5%, 높게는 7%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또 이렇다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득이 또 돌아가지고 다시 감소되고 그러면서 이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던 가계들이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게 저성장 기조에서 일반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두려움이죠. 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딱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될런지요. 이게 IMF 때보다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는데 예. 오는 양상은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외환 위기라는 것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위기처럼 우리가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는 국가의 다른 여력은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코피 터지는 사람들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말고 잘 살고 싶은 마음만 컸던 그러니까 뭐랄까요 중산층 예. 이 코피 터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은행권 이 주담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주담대 대출 상단이 지금 7%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정부가 보통 선언을 하면 은행권이 같이 받아내고 해서 대출 증가세가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부분이 지금 지속이 계속되고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잠깐 못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비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 지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계부채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담보대출이 이게 이제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서 장기 저성장으로 간다. 이 상황에서 분양주택과 기존에 있던 주택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3, 4분위 계층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분양주택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고금리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이제 부채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이 연기에 끼어버렸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냐면은요.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고소득층이면은 저희가 이제 소득 10분위 분배율, 뭐 5분위 분배율도 있습니다만은 10분위 분배율에서 상위 10%가 그분들의 70%가 가계부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계부채는 자기의 소득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2배 가지고 있지만은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게 건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에 띄게끔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피부로 못 느끼는데
문제는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위, 4분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자신감이 있던 이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뭐 가계대출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여기 가계부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존 살던 주택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융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다소 안전해 보이는 분들, 오히려 나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지역 보면 다닐 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분위기는 실장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건설하고 있는 곳에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대부분 건설 현장이 정지가 돼 있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시장의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들도 자꾸 들리는데 우리 지역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성,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존 주택 처분하고 분양 주택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 부분의 부채를 떠안는 부분 이게 이제 가계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그 수요 부분이죠. 이제 공급 부분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저희들이 허가 났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대구 중심으로 해서 많은데 이 허가 난 업체들이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착공을 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 현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1,300호 정도 됩니다. 이 1,300호 정도면은 당장의 시장의 충격으로는 오진 않지만은 이걸 보고 우리가 건설 주택을 이제 아파트를요 착공을 했을 때 3년 뒤에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착공을 미루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우리가 DSR 제한 있지 않습니까? 네. DSR 제한이 이제 그 결국은 이게 이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DSR 제한까지 두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주택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층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이 수요층들 중에서요. 30, 40대가 대부분이 이 주택 시장에서 제일 이 선두에 있는 수요층들인데 이 지금 경제 활동 인구도 그렇고 30, 40대가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 줄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는 떨어지고 또 금리는 올라가고 그 가격 부담은 이제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의 GRDP 총생산 뭐 이 부분은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 보고서 보면 대구 지역 가계부채 급속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예.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1인당 한 가구가 아니고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에 4명 살면 평균 대구 한 가구가 4억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더 특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요. 그 조금 심각한 건 맞습니다. 이게 대구의 주택 시장은 좀 독특한 성향을 옛날부터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잘 먹히지도 않고 항상 이 반대의 그 효과가 나타나거나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 평균이 1인당 8,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는 지금 1억 원 거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요, 그 2019년이죠. 그냥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 바로 직전에 그럼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19년 대비해서 대구가 16.3% 정도 이렇게 전국 올랐습니다. 이게 오르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1억이 넘는 그러니까 1인당 부채가 1억이 넘는 데가 세종시하고 서울을 빼놓고 서울하고 경기 이 세 군데를 빼놓고는 대구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경제 기반이나 구조 자체는 대구가 여기에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서울, 경기는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유입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세종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무슨 활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는 또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요 254%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전국 평균 227%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지요. 좀 높은 게 아까 뭐 세종도 마찬가지. 세종이 지금 보면은 가장 높긴 합니다. 265%. 경제 기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금액보다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측면을 보이면서 금액도 높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만약에 위기라고 지금 경고만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작은 측면에서라도 가시화가 되어서 터지기 시작한다면 잠깐 실장님 말씀을 이전에 잠깐 하셨습니다만 가장 취약계층, 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은 지금 가계부채를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대해왔던 3분위, 4분위 계층이 예. 가장 위기라고 하셨는데 이 위기 양상은 어떻게 등장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 5분위지요. 이게 소득 상위 10%, 5분위로 했을 때는 20%까지인데 이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조가 소득 3, 4분위까지 내려왔었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투자는 굉장히 좀 무분별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3, 4분위 계층 중에서도 20, 30대 청년 계층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 타격이 클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타격을 한 받아버리면 보통 우리가 30대, 40대 때 충격을 한 받아버리면은 5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안정이 돼야 되는 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 퇴직 시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원리금 상환 부담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같이 상환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금액까지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자만 냈을 때보다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 위축으로 가고 또 이 계층들이 주로 소비해야 되는 이 계층들이 소비 위축과 더불어서 부채까지 같이 떠안고 있으면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소득의 그 상위 계층에 있는 5분위와 이 3, 4분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근데 4분위와 5분위는 1분위와 4분위 정도의 격차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격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 뭐 감이 잘 안 오는 금액입니다. 1천조면 1천조 원을 넘었고요. 예.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영업자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 그 대출의 질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뭐 지역별로도 비슷한 특히 이제 광역시 쪽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사실 경제의 어떤 주체로 분류를 했을 때 가계에도 속하고 기업에도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일종의 자영업의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자영업자가 이제 창업을 해서 폐업할 때까지가 한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폐업을 하는 시기가 한 3년 정도, 뭐 2008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19 중에 창업을 한 분들입니다. 예. 그 창업이 새로운 구조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이 창업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창업을 했고, 여기에 이분들이 또 이제
코로나 지원을 하는 금융 지원 부분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떠안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요는 감소하고 이제 부채는 물론 뭐 이자는 저희 이자 낮은 이자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갚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가계에서 주택 시장에 투자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2차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시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유예시켜주고 뭐 원금 부분에서도 사실은 빌려갈 수 있는 여력도 확대시켜줬지만 이자를 상환하는 걸 조금 이 상황에서 이자까지 내라는 건 무리다 해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고금리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자를 내야 되는 자영업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자 유예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다른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을 할 때가 아니고 지원된 금융도 사실은 축소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체 틀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떤 경제의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뭐 부실 채권 정리, 한계 기업 정리 막 이게 들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좋은 아주 정책적인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경제 주체들이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자금도 있고 또 이제 이 소득하고 직접적인 가계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유예나 또 이제 저금리 지원 이 부분은 조금을 해줘야 우리가 경제가 받는 충격 앞으로 장기 저성장 가는 우리 경제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금리도 조금 낮춰주고 하는 거를 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조금 좀 힘들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여지를 좀 주고 충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회생보다는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은행하고 예. 미연준 금리하고 이렇게 금리가 뒤바뀌는 놀라운 일도 한번 최근에는 있었는데요. 예. 그 미국이 나중에 내년에 과감하게 금리 인하하겠다. 이제 이 선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리겠다. 예. 한국은행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올라갔지만은 한국은행 동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한국은행이 내려가야 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 시중에 있는 그 금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물가가 3% 정도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3% 물가면은 안정적인 물가가 아니고요. 한국은행 목표 물가인 2%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네. 예. 물가 잡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정부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더 이상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예. 그래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가계부채 증가는 정말 억제될 수 있는지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느 정도 뭐 저희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아까 그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전부 다 일본이 쪽에 비중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은행권에서 이런 부실보다는 쓸데없이 이제 너무 큰 대출 비정상적인 대출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정책을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DSR 뭐 이 부분을 도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대출을 할 때 과잉 대출, 그러니까 과잉 대출 투기 수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DSR 대출에서 1% 포인트 정도의 가산된 그 금리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 규모가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연봉 소득이 연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지금 한 4.5%라고 좀 양호하게 보면은요. 네. 예, 양호하게 보면은 한 4.5%를 대출 받을 경우에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에 한 이제 4억을 빌리잖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대출 규모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저소득층 아니고 뭐 이 저 소득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일정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투기 수요를 잡는 데는 유효할 것이다. 예. 우리 실장님은 은행에서 좋은 금리로 주시나 봐요. 4.5%면 요즘 보기 힘든 금리. 힘든 것들이 예. 네. 자, 정부 또 이렇게 이 와중에 지원책, 정책 대출 좀 이렇게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출 정책이 또 발표됐습니다. 이건 뭐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를 낳게 되면 대출에 특례 조항을 적용하겠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런 것들은 좀 공급 차원에서 대출을 해줘서 주더라도 상당 부분 의도하는 효과가 있는 대출인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이 가계 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이 정책과 이렇게 진흥책으로 나오는 또 이 정책들 엇박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계 부채를 높이는 일종의 그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시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면은 이게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이 공공에서 공급하는 금액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뭐 10배, 20배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공공 아파트를 이제 주택을 수요로 하는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 아파트에 이제 그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인 소비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우선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런 부분들 청년들은 이 소비에서 약간 취약계층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여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정책은 수요만 적절하게 있다면은 너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계 부채 올리는데 결정적인 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선순환 구조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가계 부채가 뭐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지점 어디인지 말씀을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그 가계 부채의 핵심은 가계에 있습니다. 아니, 이 가계가 가는 방향을 이제 정부가 따라가면서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가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 뭐 제가 뭐 기존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 소득이 이제 이 100으로 치면 한 70% 정도 수준의 자기 소득을 들고 부채는 한 30% 정도 들고 있으면은 그걸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투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일단 가계에서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그 새로운 어떤 투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급격하게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은 가계부채는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모시고 폭탄이라고까지 얘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고 한 말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물정을 이제는 알만해서 이런저런 일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부러구의 나이 40이 된 전 야당 대표가 졸지에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애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선을 한참 넘은 말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결국 인 위원장은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은 실수라고 애써 축소해봐도 여당을 혁신하겠다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꼰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혁신위는 물 건너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노인, 기성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이자 멸칭인데 점차 원래의 뜻에서 의미가 확장 변형되어 이제는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멸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꼰대스럽다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혁신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일신 우일신과 결을 같이 하고 꼰대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